내 그 상담에 오는 분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냐. 언젠간 떨어지죠. 근데 이 짧은 기간 안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느냐.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이는데 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들은 10에서 20% 이상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2022년 이 공급 물량들은 올해 대비도 30%, 그다음 그 이후에는 40% 이상의 엄청난 공급 부족 현상이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2023년 4년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굳이 지금 집을 안 사고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과연 그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느냐? 이거는 인허가량, 착공 물량, 이 데이터를 체크를 하시면 얼마나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량조차도 3년, 4년 뒤에는 지금의 물량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물량이 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공급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그 외에 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느냐? 자, 두 번째는 현재 전세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007년도에 2007년, 8년도 이때도 막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2008년부터 마탱이가 갔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이 전세가율 자체가 달라요. 이때 예를 들어서 용인집이, 용인 아파트가 7억까지도 했었거든, 대형은. 그런데 전세가가 3억이야. 전세가 2억 5천, 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10억 정도의 아파트의 매매가면 전세가가 6억, 7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예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자, 이 보세요. 내가 전세로 살았을 때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10억짜리 집을 5억, 4억의 전세를 살 수 있으면 4, 5억 전세를 선택하게 돼요. 왜냐? 이게 싸잖아. 주거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전세가 많아.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잖아요, 전세가격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전세가 10억짜리 집에 7억, 8억까지 올랐다고 쳐. 5억 했던 집이. 그럼 이제는 7억, 8억을 줘야지만 이 집을 내가 이 주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을 하게 돼. 차라리 내가 2억을 더 줘서라도 7억, 8억에 전세를 살 게 아니라 집을 사버리면 어떨까? 거기다가 금리도 낮아.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은 집을 사게 돼요. 왜냐? 전세로 살아도 아무리 임대차 3법이 통과를 돼서 계약갱신권이 있지만 4년이잖아. 한 번 더 청구를 해도 6년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줘야 된다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 내가 이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실거주 이 비용을 따졌을 때도 나는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매매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보다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가 기해서 매매가,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그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따라서 매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에도 계속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매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방 경직성은 전세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은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시장은.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다가는 집값이 내리는 게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을 떠나서 금리가 낮다는 거는 내가 예전에 10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4억을 받는다고 치면 4억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4억이 아니라 100만 원의 이자를 내려면 5억, 6억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LTV라든지 DTI에 따른 제한은 있지만 금리가 낮으면서 금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6억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7억 집을 살 수가 있고 7억 집을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무리하면 8억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매매를 샀을 때 부담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 매매가 실거주 측면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자 부담이 적고 조금 더 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라도 집값은 더더욱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론할 수 있겠죠. 정부가 그렇게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왜 금리를 올리면 끝날 건데 왜 금리를 안 올리냐? 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리는 정말 복잡해요. 금리라는 거는 내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 돈을 빌려가라고 해도 사업 쪽이나 투자 쪽으로 안 가져간다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려가는데 금리를 올리면 더더욱 안 가져가잖아요.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가계부채 내관,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60만 원을 이자를 내던 가계와 기업들이 금리가 2배가 올라서 120, 130만 원을 낸다고 하면 무너진다니까. 그냥 이거를 뭐 부동산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인 가게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무너져서 집값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집값이 잡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뭐 집값이 잡고 싶지만 다 같이 지옥행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를 올립니다. 그거는 대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금리를 급하게 올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가 되면 두 가지예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거나, 예. 이때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집값이 확 떨어진다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수도권 시장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라도 서울 수도권은 3년에서 4년 정도는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한 채가 있지만 이게 뭐 단독주택이라거나 뭐 빌라라거나 아니면 비핵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꼭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걱정, 고뇌를 대신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러한 원리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